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노력의 의미가 없어졌다 포기하는 중국 사람들 네이시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참전용사 후원기업 인프레시와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 극장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섰다. 화면이 가려지자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일어서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사람이 서서 영화를 봤다. 앉으나 서나 사람들이 본 것은 같았는데 다리만 더 아팠다. 2021년에 중국에서 방영된 드라마 샤오셔더에 나온 대사입니다. 샤오셔더는 2022년 중국에서 올해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상을 수상할 정도로 히트친 드라마죠. 같은 제목의 책이 원작인데 책도 중국 교육 4대 명작 중 하나로 꼽히는 책입니다. 엄마가 자식의 교육에 자신은 물론 돈이고 뭐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주변까지 갖다 바쳤지만 주변 사람들은커녕 자식조차도 이걸 알아주지 않는, 더 크게는 현재 중국 교육의 문제점을 다루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교육 경쟁과 교육료를 비판하는 드라마입니다. 금방 말한 샤오셔더에 나온 대사는 캡처되어서 중국 커뮤니티부터 SNS까지 온갖 곳에 다 퍼졌는데, 이게 이렇게 퍼진 이유가 시간은 좀 지났지만 신조어이자 중국 청년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단어인 네이시안을 관통하는 대사기 때문이죠. 네이시안이라는 단어 자체는 직역하면 안으로 말려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지 싶지만 영어로 보면 좀 느낌이 오죠. 영어로 번역하면 인볼루션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반대말은 진화 에볼루션으로 보기도 하죠. 진화의 반대말은 태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넘어가고, 인볼루션 내부로의 진화 전진은 언뜻 들었을 때 무슨 수행을 한다는 건가 싶지만 집단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다른 느낌이 되죠. 한 집단에서 사람들은 분명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퇴보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방향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라는 말입니다. 즉 파이는 그대로인데 나눠 먹을 사람들이 많고 같은 피자 한 조각을 얻는데 엄청난 노력이 든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 모두가 극심한 경쟁의 소용돌이에 갇혀있지만 그 노력의 대가나 성과는 제자리 걸음인 상태라는 말입니다. 대충 느낌은 오는데 뭔가 와닿지 않죠. 사례를 하나 보면 좀 더 와닿으실 겁니다. 중국 패션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중국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불리는 수망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패션 잡지 파자 차이나의 전 편집장이자 현재는 스상그룹의 CEO이기도 합니다. 돈으로 보든 지위로 보든 성공한 사람이죠. 수망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이시안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네이시안이라는 말은 우리 때 경쟁 스트레스를 뜻하는 것 같다. 요즘 젊은이들은 개인의 목표, 욕망이 크다. 하지만 게으름도 큰 게 문제다. 둘 사이의 격차 때문에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꿈을 이루고 싶다면 상응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언뜻 들으면 꼰대 같은 말이라고 들릴 수도 있는 말이지만 뭐 사실이죠. 배경이 엄청나게 빵빵하다면 적은 노력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비슷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 없이 무언가를 이룰 수는 없죠. 목표가 높다면, 꿈이 크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라는 말은 상식적인 조언입니다. 문제는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수망의 발언으로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이 난리 난 건 아니고 중국 청년들이 난리 났죠. 비판의 요지는 네이시안의 뜻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고 전제도 잘못되었다 했습니다. 꿈이 커서 목표가 높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 젊은이들의 꿈은 작고 소박하다. 문제는 그 소박한 꿈을 이루는데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네이시안은 작은 목표를 이루는데 요구되는 큰 노력 사이의 격차 때문에 발생한다. 한국에서도 자주 쓰는 말인데 건국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졌지만 명문대를 비롯해 엄청난 노력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했지만 기회는 오히려 더 적어졌고 기회가 온다고 해도 갖다 바친 노력에 비해 대가가 적다가 핵심이죠. 즉 모든 게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노력마저도 인플레이션이 와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럼 어떤 맥락에서 네이시안이 등장했고 어떤 상황이길래 이게 한 세대의 공감을 얻고 있는지까지 디테일하게 한번 보죠. 네이시안이라는 말이 2020년대에 등장하긴 했지만 그 개념은 인볼루션이라는 개념은 학술적으로 등장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인류학에서 처음 등장했죠. 1937년 미국의 인류학자 알렉산더 골든와이저가 원시 문화를 연구하면서 인볼루션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장식 예술을 관찰하다가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예술적 형태가 발전해서 답안지처럼 현재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갖춘 뒤에는 더 이상 혁신이나 외부로의 확장, 진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 좁은 틀 안에서 더 정교하고 복잡해지기만 한다는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복잡해지기에 뭔가 발전하는 느낌이 들지만 결과는 같은, 크게 보면 진보는 없는 정체된 복잡성을 알렉산더는 인볼루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963년 이 개념을 인류학의 거장인 클리퍼드 기어츠가 경제와 사회의 영역으로 가져왔죠. 기어츠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벼농구를 연구해서 농업
농업에 내어놔라는 책을 냈습니다. 제목 자체가 Agricultural Involution이죠. 자바섬이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기 네덜란드가 수익성이 높은 사탕수수와 커피 같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비옥한 토지를 차지하면서 원주민들은 벼농사밖에 할 수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바섬의 인구는 증가했지만 경작지도 농업기술의 혁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외부와의 교류 또는 확장이 있었다면 모를까 식민 지배를 당하는 중인데 싸워서 땅을 뺏어 오는 것도 안 되고 기술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니 배워서 오거나 해야 하는데 외부 세계와는 단절되어 있으니 뭐 안에서 고일 뿐이었죠. 그럼 경작지도 재배량도 그대로인데 인구만 늘어났으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1인당 수확량이 줄어드는 건 뭐 말 안 해도 당연한 거고 기어츠가 목격한 건 좁은 땅덩어리에 엄청난 수의 노동력을 투입해 작업을 더 세분화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더 적은 인구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일부 사람은 놀고 일부 사람만 일할 수는 없으니 결과는 비슷함에도 더 복잡하고 어렵고 손이 많이 가는 방식으로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죠. 말 그대로 정체된 복잡성입니다. 정체되었기에 복잡해지기만 한 거죠. 기어츠는 기술적, 정치적 발전 없이 사회적 복잡성과 노동 투입량만 증가하는 고착 상태를 농업적 인볼루션이라고 명명했고요. 한마디로 똑같은 목표를 성취를 벼라는 생산물을 얻기 위해 50명만 있으면 되는데 200명, 300명이서 더 힘들고 복잡하게 이뤄내는 겁니다. 이렇게 인류학에서 나온 개념은 어쩌다 보니 중국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졌죠. 1976년 마오쩌둥의 사망과 함께 문화대혁명이 막을 내린 시기 중국은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교육부터 사회 운영까지 엉망이 아니라 마비된 상태였죠. 이걸 일으켜 세운 게 덩샤오핑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은 중국식 자본주의의 도입은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자 지금 세계 경제 2위의 중국을 만들어냈죠. 채널에서 덩샤오핑을 다룰 때 괜히 제목에 죽은 덩샤오핑이 중국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는 경제만 바꾼 게 아니었죠. 교육도 바꾸었습니다. 인재를 등용하는데 붉은 가방끈만 볼 게 아니라 진짜 실력을 보라. 문화대혁명으로 폐지되었던 대학 입학시험 우리로 치자면 수능인 가오카오가 11년 만에 부활하면서 중국은 대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되죠. 성적만 좋다면 공부만 노력해서 잘한다면 누구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되면서 중국 사회에는 성적 지상주의가 만연해지게 됩니다. 사업과 달리 초기 자본이나 인맥 이런 것도 필요 없었죠. 명성, 인맥, 자본까지 사회에서 성공이라고 불리는 모든 요소를 시험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도 불만 없었죠. 문화대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문화고 지성이고 다 부숴버린 탓에 교육까지 마비시킨 탓에 역설적으로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되는 어느 정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니까요. 노력만 한다면 누구나 운명을 바꿀 수 있었고 실제로 해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험으로 줄 세우는 가오카오는 성적과 대학으로 기회의 수와 질을 보장하는 시스템은 그 어떤 방법보다 공정하고 정당해 보였죠. 그런데 또 완전히 공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농촌 출신들은 사실상 배제된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채널의 농민공 영상에서 설명했는데 지금도 농촌 출신들은 교육의 기회든 뭐든 차별받고 있습니다. 농촌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도시 출신들과 비교되는 하나의 신분제나 다름없죠. 도시들끼리도 계급이 있고요. 농민공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채널의 영상을 참고해주시고 포인트는 실용주의, 개혁개방, 중국식 자본주의의 도입으로 도시는 도시의 사람들은 변했지만 농촌은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최근에 일어나기 시작한 인볼루션이 농촌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이죠. 1985년 중국계 미국인 역사사회학자 황중즈, 필립 황이 중국의 농촌 경제를 연구했는데 여기서 인볼루션을 한자로 번역하면서 네이지안이라는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네이지안, 중국식 인볼루션은 이전의 인볼루션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죠. 중국 농촌은 아예 단절된 경우는 아니었기에 발전은 어느 정도의 기술 혁신은 있었거든요. 같은 면적의 경작지라고 해도 수확량이라는 양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양적 성장에 비해 인구수가 더 빠르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즉 노동 생산성은 질적 발전은 없었습니다. 중국적 맥락에서 쓰인 인볼루션, 네이지안은 성장은 하지만 한정된 자원과 결과물, 너무 많은 인구, 경쟁자로 인해 발생한 내부 소모전과 개인 착취라고 볼 수 있겠네요. 쉽게 말해서 전체 수확량은 늘어났다는데 나는 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을 더 오랫동안 많이 하고 있고 보상은 오히려 전체 수확량이 적었던 시절보다 더 적은 거죠. 다만 이 시기에는 네이지안이라는 단어가 민간에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학계나 산업 관련 기사에서 자주 인용되긴 했죠. 이때부터 최근까지도 개인, 사회와 네이지안은 먼 사이였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고도 성장을 기록했기에 즉 파이가 계속해서 커졌으니까요. 늘어나는
늘어나는 인구보다 경쟁자보다 파이가 더 빠르게 성장했죠. 그런데 2010년대 중후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중진국 함정의 문턱에 서게 되었거든요. 복잡하고 할 말이 많은 주제지만 핵심만 보면 결국 경제 성장의 둔화입니다. 즉 전체 파이가 커지긴 하지만 경쟁자가 더 빠르게 늘어난 거죠. 사실 파이도 커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국식 자본주의는 그 어떤 국가의 자본주의보다 경쟁적이고 승자 독식의 방식이거든요. 사실 경제만 보면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보기 힘든 수준이죠. 일반적으로 빈부격차를 이야기할 때 쓰는 지니 개수를 보면 2024년 7월 기준 전 세계 2위입니다. 커진 파이의 대부분을 먹은 게 극소수의 사람들이기에 사실상 교육부터 취직, 은퇴까지 경쟁을 해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파이는 오히려 줄어든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이 사이 경쟁은 더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경쟁 강도부터 쏟아 부어야 하는 시간, 노력 전부 다 말이죠. 1977년 4.8%였던 대학 입학자 비율은 2000년대 중반 두 자릿수를 넘어 현재는 90%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모두가 다 대학에 가면서 대학을 갈 노력은 당연한 게 되었고 어떤 대학을 가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쟁이 점점 심해지면서 사교육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방과 후 과외, 학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죠. 이렇다 보니 2018년 기준 중국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은 소득 대비 전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일본이 1에서 2%, 미국이 2%, 한국이 5.3% 정도인데 한국도 심하다 하지만 한국을 압도하는 7.9%를 찍었죠. 어떻게 내가 똑똑하고 노력도해서 좀 이름 있는 대학에 갔다고 쳐보죠. 하지만 이제는 명문대를 졸업해도 성공한 삶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2010년대 이미 개미족이라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싸구려 지하방에서 여러 명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등장했죠. 베이징에만 10만이 넘는 개미족이 있다고 추정되고요. 지금은 더 심해졌습니다. 2010년대 이미 두 자릿수였던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상승하기만 하고 있죠. 현재 중국 취업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채널에서 중국 청년 관련 이야기할 때 많이 해서 좀 핵심만 짧게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중국이 발표한 통계에서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21.3%를 기록했고 중국 정부는 아예 통계 발표를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도 중국 특징상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경제학 부교수 장단단은 실질적인 실업률은 46.5%에 달할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얼마 전에 다룬 전업 자녀부터 시작해 구직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은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되고요. 명문대를 졸업해도 물론 이름 없는 대학보다야 낫겠지만 취업이 안 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괜찮은 일자리의 수가 명문대 인원을 전부 채용할 정도도 안 되거든요.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은 물론 한국도 중국도 기업들의 신입 채용이 말도 안 되게 줄었고요. 있던 사람들 안내 보내면 다행인 수준이죠. 경쟁에 뛰어든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선택은 더 열심히 하자였습니다. 또다시 네이시안의 쳇바퀴에 오르는 거죠. 대학은 모두가 가니 대학원 가서 석사, 박사까지 밟아버리고 쌓을 수 있는 온갖 스펙을 다 쌓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 번옌다오가라는 현상까지 발생했죠. 번옌다오가는 학부생과 연구생이 뒤집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베이징시의 대학들을 비롯해 명문대학 통계를 보면 2020년대부터 대학원 졸업자, 석박사 수가 학부 졸업자 수를 초월하기 시작했죠. 진짜 문제는 해마다 경쟁이 더 빡세진다는 거죠. 지금 있는 졸업자들도 취직을 못했는데 매년 1200만 명의 졸업자가 경쟁자가 생겨나거든요. 자, 모든 걸 뚫어냈다고 치죠. 명문대 석박사 다 해서 바늘 같은 취업시장까지 다 뚫었다고 쳐봅시다. 취업도 좋은 기업에 잘했다면 이제 996이 기다리고 있죠. 996은 9시 출근 9시 퇴근 주 6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중국의 법정 노동시간을 넘기는 불법이긴 하지만 뭐 다 하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거부가 아니라 노동자가 알아서 스스로 초과 근무를 하죠. 안 하면 해고거든요. 한국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 기준으로도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좋은 편이죠. 미국은 뭐 이메일로도 해고하고요.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죠. 금방 말했듯 엄청난 노력으로 뚫은 직장인데 해고당할 수 없기에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직장 안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되니 끝없는 경쟁을 내시하는 계속하는 거죠. 당장 나를 대체할 만한 사람은 저기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전부니까요. 전부 다 버텼다면, 넘겼다면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남는 게 딱히 없습니다. 기업의 수요보다 노동자의 공급이 많으니 월급이 많지 않은 건 당연하고 이렇게 받은 월급의 대부분은 노력처럼 학력처럼 인플레이션이 진행된 부동산 때문에 월세로 다 나가거든요. 집값만 올랐나요? 음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올랐죠. 이런 배경에서 산업에서 학계에서나 쓰던 네이지안이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학력이 높아져서인지 학술 용어가 밈이 된 거죠. 옥스퍼드대 인류학 교수이자 막스 플랑크 사회인류학 연구소장인 샹바오는 네이시안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달리지만 누구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끝없는 자율착취의 사이클. 중국 이야기이긴 하지만 중국이 유독 심하긴 하지만 인볼루션은 한국 이야기이기도 하니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네요. 그럼 해결법이 있냐? 아니요. 파이를 키워야 하는데 파이를 키우는 기술의 발전 방향이 AI니까요. 파이가 커져도 경쟁의 사이클은 사회 구조가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똑같을 겁니다. 수요는 더 줄어들 거고 공급은 해마다 늘어날 테죠. 그런데 또 파이가 그대로이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있긴 합니다. 경쟁자를 줄이면 되죠. 이런 시각에서 보면 저출산은 국가는 몰라도 개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만 한 세대는 쳇바퀴를 돌다가 숨차 죽은 뒤일 테지만요.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번 영상은 참전용사 후원기업 인프레시와 함께 했습니다. 동북공정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채널에서도 한번 다루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중국이 다른 국가의 역사를 문화를 자기들 것이라 우기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가장 큰 표적이자 피해자입니다. 왜인지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왜 하는지 보면 바로 이해가 되죠. 북한 붕괴 시 북한에 대한 소유권 주장 같은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인 소수민족의 독립 때문입니다. 만약 조선 쪽이 독립을 요구하면 티베트나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 훨씬 더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데 사실 동북공정은 2007년에 이미 끝났습니다. 정확히는 연구가 프로젝트가 끝났죠. 문제는 이때 만들어진 거짓 주장을 역사 왜곡을 지금까지도 써먹는다는 거죠. 김치 한복을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는 건 이제 익숙할 정도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도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들이 김치와 한복, 된장을 비롯해 수십 가지의 한국 고유 문화를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했죠. 역사 왜곡을 내상에 퍼뜨리고 조롱하는 중국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신고를 하거나 국제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하고요. 입증의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건데 지들이 우겨놓고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건 뭐 좀 억울하지만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왜곡을 하는데 결국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경우나 시민단체가 나서는 경우는 많지만 기업이 나서는 경우는 잘 없는데 오늘 함께한 인프레시가 여기에 힘쓰고 있죠. 기업이라고 침묵할 이유는 없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인프레시는 중국의 지방 무형문화유산 등록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한국 무형문화의 기원과 관련된 문헌과 사료를 모아 유네스코 본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인프레시의 이런 행보는 오래전부터 지켜온 기업 철학의 연장선이죠. 실제로 국내외 참전 용사들에게 다방면의 후원을 이어오며 역사의 기록과 기억이란 철학 아래 행동으로 답해온 기업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태극기 키링은 단순히 인프레시가 후원한다가 아니라 키링 수익금의 일부가 참전 용사님들께 후원되는 굿즈죠. 후원 인증 카드도 주고요. 6.25 전쟁 당시 경주 학도병들의 굳은 의지가 새겨진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를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이시안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